공장에서 제 목숨을 구해준 미혼모에게 매달 5만 원씩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어느 날 아줌마 은혜 갚으러 왔어요라며 그 미혼모의 아들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그의 얼굴에서 너무도 선명하게 그 시절 제가 알던 얼굴을 봤거든요. 그 일이 있었던 건 제가 28이던 어느 겨울이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와 작은 전자부품 공장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때였죠. 서울살이란 게 참 각박했지만 그땐 젊다는 이유만으로 뭐든 견딜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세상이 그렇듯 젊다고 해서 다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고역일 정도로 외롭고 팍팍하더라고요. 그렇게 푸념을 하며 근근히 버티던 그 겨울, 제 인생을 바꿔놓은 일이 벌어졌어요. 돈을 벌기 위해 올라온 서울이란 곳은 춥고 낯설었습니다. 아무도 없이 홀로 버티기에는 사는 게 팍팍한 곳이었죠. 하루 12시간 넘게 앉지도 못하면서 한 달을 꼬박 일을 하고도 제 손에 쥐어지는 건 고작 몇십만 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그 돈이 저한텐 세상에서 가장 크고 귀한 돈이었습니다. 그때 부모님 두 분 다 병환을 앓고 계셔서 아버지는 입원 중이셨고 엄마는 통원 치료를 받으시는 바람에 제가 가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보다 10살 어린 막내 동생 학비까지 제 손에 달려 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매일 아침 고향의 가족들을 떠올리며 새벽 5시면 일어나 허술한 도시락 하나 싸서 전자부품 조립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자 눌러쓴 채로 하루 종일 작은 칩에 납땜질을 하다 보면 손끝 감각이 아예 없어질 정도로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죠. 한참을 그러고 있다 보면 목, 허리, 어깨, 안 아픈 곳이 없더라고요. 점심시간 30분이 유일한 휴식이었고 그마저도 쪽잠 자거나 병원비 계산서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에 손에 쥐는 건 고작 98만 원. 그걸 쪼개 쓰려면 골치가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월급을 받을 때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전달에 받은 월급을 다 쓰고 주머니 속 동전을 세다가 받는 월급은 말 그대로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았으니까요. 그 돈으로 엄마 약값 내고 아버지 병원비 내고 막내 동생 책값 보탤 수 있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월급을 받아 엄마에게 보내고 돈 붙였다며 신나서 전화를 할 때 어떻게든 한 달을 또 채웠다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한 달 동안 먹을 가장 작은 봉투에 든 쌀을 사고 나머지 끼니를 채우기 위해 슈퍼에서 라면을 사면 또다시 동전이 남았죠. 매일 또다시 공장으로 향하면서 다시 또 월급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 인생에서 저 스스로는 늘 뒷전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을 챙겨야 하는 그 사정 때문에 좋아하던 사람과의 인연도 놓쳤거든요. 28이던 그 해, 그 겨울까지 공장에 나가 제가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결혼을 한참 준비하다가 결국 포기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거든요. 그 사람과의 결혼 이야기는 당연한 수순처럼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만난 지 2년쯤 됐을 무렵에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죠.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던 동갑내기 남자였는데 천천히 다가와 저를 잘 챙겨주던 사람이라 의지를 많이 했기에 미래를 함께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막상 결혼 준비에 들어가자 저희 집 사정을 모른 척할 수가 없더군요. 아버지가 오랜 지병으로 일을 그만두신 지 몇 해가 지났고 엄마도 병치레를 하시느라 돈을 벌지 못하고 계셨으니까요. 동생 학비까지 부담을 하려면 집안 형편은 늘 빠듯했어요. 그나마 엄마가 아픈 몸을 이끌고 텃밭을 가꾸어 반찬이라도 해먹는 게 다행이었죠. 그 사람은 처음에 저희 집 사정을 듣고는 괜찮다면서
우리가 결혼만 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우리 집도 시골에서 농사 짓고 부모님 형제들 다 힘들게 살았지만 나도 이렇게 잘 커서 이제 밥벌이 하잖아. 좋아질 거야. 저는 그 말에 용기를 내 결혼을 결심했고 저의 고향 집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병원에 계신 아버지도 뵙고 엄마가 차려주신 밥도 먹었죠. 하룻밤 잠도 자고 왔고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의 결혼을 꿈꾸며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고향집에 다녀온 그 사람은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하더군요. 갑자기 결혼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자고 하면서요. 나도 모은 돈이 많지 않아. 너만 가족 있는 거 아니잖아. 너 동생은 꼭 대학을 가야겠대? 형편에 맞지 않는 꿈 꾸는 거 아니야? 잔뜩 인상을 쓴 채로 함께하면 다 괜찮다던 말을 하던 모습은 어느새 사라진 채 계산을 하는 모습을 그 사람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저에게 묻더라고요. 우리 결혼해도 너는 계속 이렇게 가족들 책임져야 해? 언제까지일지 기약도 없는 거야? 그 물음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 사람과의 행복한 미래도 너무 간절히 원했지만 그렇다고 고향의 가족들을 놓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거짓말도 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 뒤 그 사람은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함께 일하던 공장을 그만두고 다른 공장으로 옮겨간다고 하더군요. 저에게는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니 지금은 너보다 나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말도 함께 남겼고요. 그 사람이 저에게 건넨 편지에는 가족들을 조금 멀리하면 자신도 조금은 감당을 해보겠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 정도만 돼도 함께 감당을 해보겠지만 저희 집은 사정이 너무 안 좋아 자신이 없다는 말도요. 혹여 자신을 잡고 싶다면 모든 걸 다 버리고 오라고도 써 있었죠. 저는 그 편지를 여러 번 읽으며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랑이라고 느꼈던 사람과의 결혼 약속이 제 삶에서 빠져나갔으니까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붙잡고도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선택이 저는 후회되지도 않았고요. 한창 꾸밀 나이에 갖고 싶던 옷 한 벌 제대로 사본 적도 없었지만 말이죠. 그 시절 제가 벌었던 그 돈이 우리 가족을 버티게 한 힘이었으니까요. 그저 그 사람과 결혼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 사람 닮은 아이를 낳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28이라는 나이는 홍기가 꽉 차다 못해 넘은 나이였고 제 또래 여자들은 거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막연하게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는 그 누구와도 사랑, 연애, 결혼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던 저였기에 홀로 생각만 할 뿐이었습니다. 당장 가족들 부양하는 게 저에게는 더 큰 일이었으니까요. 다만 그 사람이 떠나고 저 역시 다니던 공장을 옮겨 제가 지내던 집과 더 가까운 공장에 다니게 되면서 걸어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각할 시간도 많아지고 오가는 제 또래 여성들과 아이들을 많이 봐서 더 그런 생각들을 자주 했죠. 고향에서 동생들 돌볼 때 생각도 나면서 외로웠던 것도 같고요. 그러다 그 공장에서 정수건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정수건이는 저보다 1살 위였고 말도 없이 얌전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혼자서 3살짜리 아들을 키우며 공장 일하고 있었고요. 저도 말이 없는 편인데 그 언니는 더 말이 없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주변의 이모뻘 언니들이 정수건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 말았죠. 언니는 주인집 할머니께 다달이 돈을 주시면서 아이를 맡기고 공장에 나온다고 하더군요. 아이 아빠는 결혼식을 치르기 바로 직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요. 뒤늦게 임신인 것을 알고 찾아간 시댁에서는 아이를 버리라면서 쫓아냈대요. 언니는 할머니 손에 자라 친정 식구가 아무도 없어
홀로 아이를 키운다며 다른 언니들은 정숙 언니를 안쓰러워하면서도 뒤에서 쑥덕거렸습니다. 정숙 언니도 고생이지만 애도 고생이라면서요. 점심시간마다 공장을 빠져나가 아이를 보러 집에 다녀오는 정숙 언니를 보며 괜히 한마디씩 하는 거였죠. 저는 그 이야기를 곁에서 들으며 정숙 언니가 늘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정숙 언니와 제가 직접 대화를 나누고 친분을 쌓지는 못했지만 나라면 어땠을까 싶어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힐끗거리며 정숙 언니를 봤던 것 같습니다. 늘 피곤해 보이면서도 퇴근할 때 옷을 갈아입으며 아이 사진을 꺼내보며 활짝 웃는 정숙 언니의 모습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처럼 보였죠. 그렇다고 숫기 없는 제가 가까이 다가가거나 하진 못했지만요. 제 앞에 놓인 버거운 삶으로 돌아오는 길은 빛보다 빠르더라고요. 당장 제 앞가림도 못하는 제가 다른 이의 삶에 관심을 보이는 것조차 사치스럽다고 느낄 만큼 말이죠. 공장은 정말 잘도 돌아갔습니다. 저희는 그런 공장의 부품이 되어 쉼없이 일을 해야 했고요. 새로 들어간 공장은 전에 공장보다 월급을 많이 주는 대신 더 바빴죠. 그날도 그 바쁜 공장에서 저는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일주일이 넘도록 계속된 야근에 모두가 지쳐 있었죠. 그런데 무리를 한 건 사람이나 기계나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시끄러운 기계 소리와 금속 냄새 속에서 일했으니까요. 그래도 다들 입에 풀칠하려고 모인 사람들이었기에 불평 하나 없이 버텼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어요.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기계를 돌리는데 유독 한 기계가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덜컹덜컹거리며 부품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소리가 들릴 때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터라 공장장님께 말을 했습니다. 공장장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정비 한번 받아보면 어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공장장은 헛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걱정 마. 너 괜히 겁먹은 거야. 오래된 기계가 다 그렇지 뭐.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못 꺼냈습니다. 그 시절엔 윗사람 말이 곧 법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작업복을 입고 기계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기계가 돌아가며 내는 소리가 전보다 더 거칠고 불안하게 들렸거든요. 하지만 오늘도 괜찮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을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순간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번쩍했던 것 같고요. 정신이 채 따라가지도 못할 만큼 순식간이었죠. 뭔가 제 쪽으로 날아드는 게 보였고 바로 제 얼굴 근처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 기억은 병원 천장을 바라보며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누군가 계속 외치며 저를 깨웠거든요. 눈을 떠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보며 여러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운이 아주 좋으셨어요. 다행히 기계 파편이 이마를 살짝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옆에서 기옥사님을 끌어내신 그분 아니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뻔했어요. 파편에 그대로 맞았으면 죽거나 크게 다치셨을 겁니다. 그제야 저는 정신을 잃기 전 마지막 순간에 스치듯 보였던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정숙 언니가 제 바로 옆 라인에 있다가 폭발과 함께 제 쪽으로 달려오는 모습을 본 것 같아서요. 주변 언니들 말에 의하면 사고가 터지자마자 망설임 없이 달려와 저를 기계 옆에서 끌어냈다고 하더군요.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면서 저를 끌어내는 바람에 언니도 손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요. 이마의 상처를 꿰매고 일어서니 손에 붕대를 감고 있는 정숙 언니가 보였어요. 그렇게 저를 살려준 사람이 바로 정숙 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언니에게 마음의 빚이 생기게 되었고요. 언니 덕분에 제가 살았대요. 정말 감사합니다. 언니 덕분에 저희 가족까지 다 살았어요. 제가 저희 집 가장이거든요. 정숙 언니는 그런 저를 보고 웃으면서 괜찮냐고 묻더니 그러더군요. 나 아니어도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 이마에 흉은 좀 치겠지만. 그렇게 서로를 향한 마음의 거리가 좁혀졌다고 생각했지만 저희에게는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계가 폭발하면서 공장이 전부 불타버렸거든요. 그 바람에 저를 비롯한 공장 직원들은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퇴원을 해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장은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우리 모두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공장이 문을 닫은 그 다음날부터 저희는 매일같이 공장 앞에 모였습니다. 누구는 아이 손을 잡고 왔고 누구는 눈빛이 퀭한 얼굴로 담배만 피워댔어요. 월급은 줘야 할 거 아니냐는 말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지만 정작 책임자는 보이지도 않았고 사무실 전화는 아예 받질 않았고요. 붙어있던 종이 한 장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말만 적혀 있었고 남겨진 우리는 길바닥에 앉아 할 일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허탕만 치고 공장 앞에서 진을 쳤지만 결국은 체념할 수밖에 없었어요.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그 마지막 월급은 끝내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았고 당장 고향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아버지 병원비, 엄마의 약값, 동생들의 학비, 어떻게 해서든 제가 보내줘야 하는 돈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공장 앞에 들렀다가 오후에는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어요. 다행히도 근처 다른 공장에 자리가 나 저는 재취업할 수 있었고요. 새로 나가게 된 공장은 규모도 작고 일이 더 힘들긴 했지만 다시 월급을 받아먹고 살 수 있다는 게 어디인가 싶었습니다. 그런 저와는 달리 정숙 언니는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한숨을 깊게 내쉬면서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했어요. 거기 가봐도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하지 싶어서 이제는 여기서도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아. 아이의 손을 잡고 배시시 웃으며 말하는 언니 목소리가 참 씁쓸했죠. 저는 그런 언니를 붙잡고 말했어요. 언니, 제 목숨 살려준 거 평생 못 잊어요. 언니 가는 곳에 연락처 안 주셔도 괜찮으니까 계좌번호라도 주세요. 제가 많이는 못 보내드려도 매달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요. 이 은혜 그냥 못 넘기겠어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그렇다고 무슨 돈을 보내. 하지만 저는 정숙 언니와 그렇게 헤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어찌됐건 저의 목숨을 구해준 정숙 언니에게 뭐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언니, 저 진짜 돈 많이도 못 보내요. 보내봤자 10,000원 정도일 거예요. 그러다 한두 달 보내고 못 보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발 계좌번호 주세요. 이렇게 헤어지면 우리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모르는데 이대로는 못 가세요. 옥순이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거절 못하겠다. 대신 무리는 하지마. 너도 가장이라 힘들잖아. 그렇게 정숙 언니에게 받은 계좌번호로 저는 매달 50,000원씩 월급날이 될 때마다 빠짐없이 보냈어요. 크지 않은 돈이지만 언니와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안부 인사를 묻듯 보냈죠. 단 한 번도 서로에게 연락을 할 수는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그날 제가 받은 생명의 값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몇 개월 뒤 오랜 병원 생활 끝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저는 그 50,000원은 빼놓지 않고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달 뒤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고향에서 엄마와 함께
아버지 병수발을 하던 둘째가 취직을 하고 셋째가 군대에서 제대해 취직을 하면서 제 부담이 줄었거든요. 저는 원래 하던 대로 하려고 했는데 둘째가 그러더군요. 언니부터 얼른 시집가. 이제 나도 벌고 셋째도 벌잖아. 엄마 약값이랑 막내 학비는 우리가 할게. 고모 말대로 선봐. 언니는 혼자 있지만 우리는 둘이 하니까 괜찮아. 하지만 어차피 연애 결혼 다 포기했던 저였기에 동생들을 말렸죠. 어차피 나는 늦었어. 너희나 얼른 시집 장가가. 앞에 똥차가 비켜야 우리도 갈 거 아냐. 그 말에 저도 따라 웃었지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래도 제 인연이 있을까 싶어 조금 기대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정말 사람 일은 참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때 고모가 저를 억지로 중매 자리에 끌고 가지 않았더라면 지금 제 인생도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저는 한창 새로운 공장에 다니며 적응 중이었고 제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때라 굳이 결혼을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동생들 송화에 못 이겨 선자리에 막상 나가보니 한눈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앉아있더라고요. 남편은 저보다 2살 위였고 선자리 나가기 전에 듣자 하니 한 번 결혼했던 분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 그 부분에서 처음에는 조금 망설여졌어요. 저도 당시로는 결혼하기에 나이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갔다 온 분이라니까 속으로 괜찮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연을 들으니 마음이 좀 짠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집안끼리 맺은 결혼이었다는데 그 여자가 남편 군복무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결국은 야반도주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없이 그대로 파경이 났다고요. 그런 일을 겪고 나니 남편도 여자에 대한 불신이 컸대요. 그랬는데도 양가 어른들이 밀어붙인 끝에 저랑 선보는 자리에 나오게 된 거래요. 남편이 장남이기도 했고 2대 독자라 마음이 급했던 집안 어른들이 재촉을 하시니까요. 그런 남편에게 제가 왜 아직 결혼을 안 했는지 제 얘기를 조심스레 털어놓았죠. 한때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 형편을 보고 저를 떠난 이야기를 최대한 담담하게 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남편이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인연이긴 한가 보네요. 남편이 무덤덤하게 한 그 말에 순간 울컥했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남편의 그 말투가 진심 같았거든요. 그렇게 제가 웃으니까 남편도 따라서 웃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남편과의 결혼 이야기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현실이 되어 선본지 딱 3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하고 저는 고향으로 다시 내려와 살게 되었고요. 엄마랑 동생들이 있는 데서 가까워졌으니 저로선 참 다행이었죠. 그리고는 신혼이 채 익숙해지기도 전에 뱃속의 아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첫 아이는 딸이었어요. 남편이 딸 얼굴 처음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이 겉으론 무뚝뚝한데 은근히 여린 구석이 있거든요. 그러다 둘째가 생겼고 이번엔 아들이었어요. 시댁에서는 하늘이 내린 복이라고 난리가 났죠. 우리 집 대가 끊기지 않게 됐다며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고요. 남편과 저는 하나둘 채워가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더군요. 저와 남편은 조그마한 분식집을 차려 함께 운영하며 살림을 꾸렸죠. 손님 하나하나 정성껏 대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부쩍 자라 훌륭하게 성장했고요. 남편에게는 현철씨, 저에게는 옥순씨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해주었죠. 아이들은 큰탈 없이 착하게 잘 커졌고 공부도 열심히 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 저희도 아이들과 격없이 지냈거든요.
특히나 공부를 재미있어 하던 딸아이는 결국 원하던 대학교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해 서울로 떠났습니다. 딸아이 뒷모습을 보며 대견함과 허전함이 뒤섞인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저처럼 돈을 벌러 가는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희망찬 딸아이의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도 들면서요. 하지만 분명한 건 딸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도 누나처럼 서울로 대학을 가겠다며 각오가 대단했기에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면서도 제 인생에 한 가지 더 이룬 것 같아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0년 동안 한 달도 빼먹지 않고 보내던 5만 원을 딸아이가 서울로 떠나던 그날 마지막으로 송금했습니다. 혼자 가만히 헤아려 보니 총 1,200만 원이었죠. 저희 아이가 대학생이 된 만큼 이제 정수건이 아이도 다 컸겠지 싶어 이제는 그만 보내야지 했어요. 아이 과자값이나 하라고 보낸 돈이었으니 그만 보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그때 정수건이와 헤어지면서 연락처를 남기거나 물어보기라도 할 걸 하는 생각도 했고요. 괜히 멋진 척 하느라 계좌번호만 묻고는 우리 서로 부담스럽지 말자며 정수건이의 연락처도 묻지 않은 게 아쉽기는 했거든요. 언니의 고향이 어디인지라도 물어볼 걸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3살이었던 정수건이의 아들도 어떻게 컸는지 궁금했고 혹시나 길에서 스치면 알아볼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저 잘 살고 있겠지 하면서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인연이면 만나지겠지 하는 생각을 하며 마지막 5만 원을 송금하고는 조금 마음이 후련하기도 했죠. 그렇게 정수건이에게 빚진 마음을 내려놓았고요. 서울에 올라간 딸아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서울살이를 더 잘 해냈습니다. 공부하기 힘들다고 하면서도 성적은 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자주 내려오지는 못해도 사날에 한 번씩 전화를 내 안부를 전했거든요. 옥순씨, 그렇게 싸웠는데도 윤석이 없으니까 이상해. 시험 준비하면서 정신 없었는데 옥순씨는 혼자 서울에서 어떻게 견뎠어? 옥순씨 진짜 대단해. 그렇게 말해주는 딸아이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외롭고 추웠던 서울만 생각하면 딸아이가 많이 걱정됐죠. 사실 아직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저는 그때 생각만 해도 힘들었으니까요. 혹여나 딸아이도 그때 저처럼 고생하고 있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 걱정은 기우였는지 딸아이는 보란듯이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아는 대학에 들어가서 누구보다 열심히 해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남자친구를 데려온다더군요. 엄마도 분명히 좋아할 거야.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 딸아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온다는 말에 남편은 조금 심기가 불편해 보였지만 저는 딸아이가 데리고 올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의 아픈 기억이 떠올라 몇 날 며칠 동안 집안을 쓸고 닦고 했습니다. 그렇게 큰 집도 아니고 그동안 치우고 산다고 살았는데도 치워야 할 게 자꾸 눈에 보이더라고요. 혹여나 딸아이도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남자친구 앞에서 부끄럽지는 않을까, 트집을 잡히지는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고요. 저희 부부가 이만큼 살기까지 20년을 열심히 살아왔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그 노력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남편도 저와 비슷한 마음인지 화분을 이리 놓았다 저리 놓았다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자리를 찾으려고 하더군요. 며칠 동안 아침 저녁으로 두 부부가 온 집안을 휘저으며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날이 되자 말쑥한 청년 하나가 저희 딸아이와 함께 큰 꽃다발을 들고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의 남자친구 홍정현입니다. 딸아이의 남자친구는 듣던 대로 예의 바르고 밝은 아이였어요. 처음엔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이내 저희 부부와 마주 앉은 그 아이는 또박또박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더니 이내 웃기도 잘하고 대답도 잘하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윤서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투와 눈빛 하나하나에 진심이 느껴지면서 믿음이 가더군요. 흔히 말하는 말 잘하는 청년이 아니라 말에 책임을 지는 청년같이 느껴져서요. 남편도 처음에는 묵묵히 듣기만 하더니 밥상머리에 앉아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이는 몇 살인지, 딸아이와는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말이죠. 딸아이에게 벌써 다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남편은 마치 처음 듣는다는 듯이 묻고는 귀 기울여 듣더라고요. 요즘 복학해서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1학년인 윤서랑 시간 맞추는 게 쉽진 않았겠어. 네, 사실 3학년 수업이 많아서 빠듯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윤서랑 약속은 꼭 지키려고 해요. 저도 공부 자극도 받고요. 윤서가 워낙 똑부러지게 잘하니까요. 그 말에 우리 딸아이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팔꿈치로 슬쩍 정연이 옆구리를 찔렀고 정연이는 멋쩍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는 얼굴이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저 우리 딸과 가까이 지낸다고 해서 그런가 했죠. 식사를 마친 뒤에 정연이는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며 당연하다는 듯 일어나더군요. 보통은 예의상으로 말만 하고 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정연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말없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제 어깨를 감싸면서 저를 조심스럽게 싱크대 앞에서 물러나게 하면서요. 제가 말렸지만 제 손에서 고무장갑을 뺐으며 그러는 겁니다. 어머님, 윤서한테 들었어요. 어머님 손목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식사를 먹었는데 설거지 정도는 제가 해야죠. 제가 저희 집에서도 설거지 담당이었거든요. 서글서글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며 제 건강까지 신경 써주는 그 따뜻한 마음이 고맙고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도 그런 정연이를 보더니 씩 웃더라고요. 2살 터울이라 그런지 사춘기에 들어선 이후로 눈만 마주치면 싸우던 남매였지만 막상 누나가 남자친구를 데려온다는 말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아니, 서울 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를 만나? 진짜 공부 안 하고 술만 마시면서 남자만 만나는 거 아니야? 서울에 그렇게 날라리가 많다던데 또 이상한 놈 아니야? 생각해봐. 멀쩡한 사람이 누나를 왜 만나? 그런데 정연이가 제 눈에도 제법 괜찮아 보였는지 그렇게 웃고 말더군요. 남편도 불편해 보였던 처음과는 달리 조금은 편해 보였고요. 딸아이는 그런 가족들의 마음이 느껴졌는지 연신 싱글벙글이었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과일로 후식을 하고 있는데 딸아이와 정연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주춤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정연이는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은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러 온 건 윤서와의 교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순간 저와 남편은 무슨 일인가 싶어 멈칫했어요. 딸아이와의 교제가 아니면 저희를 볼 일이 뭐가 있나 싶어서요. 아들의 말대로 이상한 종교나 그런 건가 싶어 놀랐던 것도 같아요. 저희가 놀란 것처럼 보이자 정연이는 메고 왔던 가방에서 묵직한 서류봉투 하나를 꺼내며 저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놀라서 그 봉투를 바라보자 딸아이가 열어서 보라고 하더군요. 딸아이의 말에 저는 조심스럽게 서류봉투를 들여다보았더니 그 안에는 통장이 여러 개 있는 겁니다. 순식간에 마음에 혼돈이 몰려오더니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이 많은 통장이 무슨 통장이지 싶어 한 개를 꺼내 열어보았죠. 그런데 통장 주인 이름에 홍정숙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 통장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니 통장에는 제가 지난 20년간 보낸 5만 원의 흔적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놀라 정연이를 바라보니 정연이 눈에서 눈물이 맺힌 채로 저를 보더군요. 이건 어머님이 20년간 보내주신 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홍정숙 여사거든요. 기억하시죠? 그 말을 듣자마자 정숙 언니 아들의 이름이 정연이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느꼈던 그 낯익은 미소가 정숙 언니와 닮았다는 것도 그제야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 양손으로 입을 막고 정연이를 바라보자 정연이는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어릴 적부터 저희 엄마가 늘 그러셨어요. 세상은 아직 따뜻하단다. 어떤 천사가 널 위해 매달 간식을 보내주거든. 어릴 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몇 년 전 우연히 그 통장을 보고 알았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5만 원씩 보내주고 계셨다는 걸요. 엄마가 얼굴도 모르는 이모가 있다면서 옥순이모라고 하셨는데 그 계좌 입금자가 모두 기옥순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엄마가 아휴, 이제는 안 보내줘도 되는데 이렇게 계속 보낸다.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데 이렇게 연락이 닿지 않아 안타깝다라고 하셔서 저도 그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어디서라도 그 이름을 들으면 꼭 찾아서 감사 인사하려고요. 그러다가 윤서가 가까워지고 윤서가 우리 옥순 씨가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서 제가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아서 왔어요. 오기 전에 확인하려고 엄마와도 이야기해봤는데 저희 엄마도 기옥순이라는 이름 말고는 아시는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마에 상처가 있으면 맞을 거라고 하셨는데 상처도 있으시네요. 그러더니 제 이마를 보면서 공장 폭파 사고로 생긴 상처 맞냐고 묻더군요. 너무 놀란 저는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표현했어요. 그러자 정연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저 멀리서 잘 자라기만을 바라던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 제 눈앞에 있다는 게 믿기지도 않았고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나 싶기도 했고요. 어머님이 20년 동안 매달 보내주신 그 5만 원이 저에겐 그 어떤 지원금보다 큰 희망이었습니다. 그 덕에 전 가난한 형편에서도 잘 먹고 아무 걱정 없이 자랄 수 있었고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살 수 있었어요. 그 마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 인사는 내가 해야지. 너희 어머니 아니었으면 난 죽은 목숨이었어. 그때 나를 살려준 보답을 20년에 걸쳐 조금씩 갚은 것뿐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딸아이는 그런 저를 안아주며 그러더군요. 아휴, 우리 옥순 씨 진짜 고생 많았네. 정말 고생했어요. 그런 딸아이의 품에 안겨 저는 아이처럼 훌쩍였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정연이에게 악수를 청하더니 허허 웃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정연이는 전화를 걸어 정숙 언니와 저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월급도 못 받고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며 흩어졌던 젊은 날, 옥순이와 정숙이가 그렇게 다시 연결된 것이죠. 옥순아, 그동안 보내준 돈으로 우리 아들 잘 키웠어. 정말 너무 고마워. 그렇게 말하는 정숙 언니에게 저는 답했습니다. 언니가 저 살려주셔서 저 시집도 가고 아이도 둘이나 낳았어요. 제가 더 고맙죠. 언니 잘 지내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연이도 아이가 너무 바르게 잘 컸어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난 저녁, 정숙 언니와 정연이가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연이가 저희 집에 찾아왔던 날, 정숙 언니와 통화를 한 후 우리 만나자고 약속했거든요.
딸아이가 먼저 현관문을 열고 왔어요 하고 밝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문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옥순아, 나야, 정숙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정수건이가 서 있었거든요. 우린 말없이 다가가 서로를 껴안았죠. 그렇게 다시 마주하기까지 20년이 걸렸지만 다른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짧지 않았고 가볍지도 않았던 20년이라는 시간 속에 눌러둔 감정들이 그 순간 폭발하듯 터지는 것 같았어요. 옥순아, 너를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잘 살고 있어서 너무 좋다. 제 이마의 상처를 바라보는 정수건이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언니야말로 이렇게 잘 살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언니 덕택에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언니 손은 괜찮아요? 나 구하다가 다쳤었잖아요. 진짜 후회했어요. 언니 연락처 안 물어보고 그냥 그렇게 헤어졌던 거. 옥순아,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널 살린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살린 거야. 그때 나 진짜 고향으로 가긴 했는데 아무 희망도 없이 살았어. 애는 잘 키워야겠는데 혼자 키울 자신도 없었고 막막했거든.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만 있었는데 네가 그 뒤로 보낸 돈들, 그게 나한텐 생명줄이었어. 근데 어쩜 20년을 그렇게 보내니? 저는 정수건이의 말을 듣고 다시 울컥해졌습니다. 그저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한 줄 알았는데 언니도 그 돈에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휴, 언니는 참, 내가 보낸 5만 원이 뭐라고. 옥순아, 그 5만 원이 나한테는 매달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이었어. 그 돈 덕분에 우리 장현이 밥 굶기지 않고 키웠고 초등학교 때 학원도 보내봤지. 아이 생일에는 미역이랑 케이크도 살 수 있었어. 그렇게 누군가 우리를 기억하고 꾸준히 응원해준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겠더라. 그래서 힘내서 살았지.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니가 공장이라며 혼자 아이 키우던 이야기를 할 때는 눈물을 흘렸고 제가 언니와 아이를 생각하며 통장에 돈을 넣던 이야기를 할 때는 웃었어요. 아무 연락처도 없이 그저 마음 하나로 20년을 이어온 이야기들을 했죠. 밤이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를 다시 이어준 아이들의 인연이 너무 신기하다고도 했어요. 혹여나 아이들이 헤어지게 되더라도 우리 인연만은 끊지 말자며 농담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장현이가 참 탐이 나는 사윗감이었어요. 며칠 뒤 집에 다녀간 인사라고 우편으로 손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또박또박 정자로 써내려간 편지엔 저희 부부를 향한 감사와 앞으로 윤서를 잘 지키겠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이렇게 좋은 청년이 우리 딸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서울에서 혼자 고달프고 외로웠던 제 젊은 날과는 달리 우리 딸아이에게는 누군가 곁에서 따뜻한 힘을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과 함께라면 딸아이의 서울살이도 인생도 제가 겪었던 서울보다 훨씬 더 따뜻한 서울살이가 될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바람대로 아이들은 헤어지지 않았고 몇 년 후 둘이서 손을 꼭 잡고 나타나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저희 두 사람 결혼하고 싶어요. 오랜만에 다 같이 밥이나 먹자고 불러서는 윤서는 제 손을 잡고
정연이는 정숙 언니의 손을 꼭 잡은 채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몇 년 동안 두 사람이 결혼하기를 바라며 기다린 순간이었지만 막상 그렇게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숙 언니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제 손을 잡더니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옥순아, 우리가 서로에게 천사처럼 서로를 살려놓고 그 천사들의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부부가 되겠다 하네. 그러게 말이야. 세상에 이런 인연이 또 있을까? 이 아이들은 우리가 힘겹게 살아낸 세월이 남긴 가장 아름다운 결실이었기에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마침내 치러진 딸아이 윤서와 정연이의 결혼식 날은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가을 오후였죠. 한복을 곱게 입은 정숙 언니와 저는 나란히 앉아 있었고요. 아이들이 혼인 서약을 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언니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언니, 이 아이들 보니까 우리 살아온 날들이 절대 헛된 게 아니었단 생각이 들어요. 우린 잘 살았네요. 옥순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넌 내 인생의 기적이었어. 내가 우리 윤서한테 진짜 잘할게. 우리 정연이 잘 부탁해. 식이 끝난 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정숙 언니와 저를 앉히더니 정연이는 저에게, 윤서는 정숙 언니에게 각각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넷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죠. 울면서 웃다가 다시 울면서 치른 결혼식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2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다시 만난 두 여인의 약속이자 축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약속의 결실로 정연이는 제 사위가 되었고요. 그렇게 두 아이는 부부라는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누구보다 따뜻한 부부가 되었죠. 정숙 언니도 지금은 우리와 가까이 지내며 함께 명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고부 갈등, 장서 갈등이 생길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사위와 아들을 데리고 낚시 다니느라 그 재미에 푹 빠져 있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정연이는 그런 남편을 잘 모시고 다니면서 저희 아들과도 매형과 처남이 아니라 형제처럼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 사돈간이지만 친척처럼 지내게 되었네요.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중병이라더니 정숙 언니가 몸이 편찮아지셨어요. 그런 정숙 언니를 이제는 제가 지켜드리려 합니다. 20년 전 언니가 지켜주신 제 생명, 그 은혜를 제가 갚으려고요. 정숙 언니는 20년 동안 보낸 5만 원이면 다 치르고도 남았다고 하지만 제 목숨값이 1200만 원보다는 더 값지니 더 갚아야겠다고 했죠. 귀한 정숙 언니의 아들이 저의 사위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건넨 작은 손길은 언젠가는 이렇게 저희 가족에게 찾아온 기적처럼 되돌아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인연들이 있으니까요. 정숙 언니와 제가 그랬듯이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는 시간과 상황을 뛰어넘어 결국 다시 만난다고 믿고요. 그 시절 추운 겨울날 내민 언니의 손길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고 그 따뜻한 손길이 20년 뒤에는 아이들의 사랑으로 또 가족의 이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정말 작게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온기가 누군가의 삶을 붙잡아줄 수 있고 또 언젠가 당신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손 내미는 행위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 기대어 의지하며 사는 게 정말 사람 사는 게 아닐까요? 작은 온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언젠가 당신의 인생을 따뜻하게 감싸줄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